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경희대 현재 입학사정관이기도 하지만 2007년에 입학사정관제가 만들어질 때 그때 원년 멤버로 시작을 했고 초대회장도 하면서 대입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학위도 이제 정책학 박사를 했기 때문에 대입 정책 전반적인 흐름들을 계속 따라왔고 또 오늘 발표됐던 내용들 중에 제가 또 연구 책임자로 발표했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뭐 이런 연구도 같이 했었는데요. 발표도 했고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를 드릴까 이런 어떤 고민 중에 우리 중학교에서 이제 고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대입의 흐름이나 전망이 아무래도 더 중요할 것 같고 디테일한 준비 방법까지는 오늘 1시간 동안 다루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대학은 수시 합격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발표 끝내놓고 제가 평가하면서 중간중간에 좀 메모를 하고 페이스북에도 글도 좀 가끔 올리는데 올해 이제 제가 가졌던 소감 2가지 정도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수업 방식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합니다. 수업이 변해서 학생들의 여러 활동의 모습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업 모습이 특히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예전과 학교생활 기록과 많이 바뀌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생활 기록을 읽다가 야, 이게 책 같다는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교사의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라 제가 표현을 썼는데 우리 선생님이 학생의 수업 모습들을 관찰하고 결과물로 옮겨 놓는데 그 과목 속에는 학생의 어쩌면 여러 서사와 같은 그런 어떤 거창한 내용들이 정말 담겨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뭐 이런 정도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독서 활동이나 작품들이 많이 세무능력 특기사항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학생이 읽었던 책, 우리 노벨상에 받은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본인이 읽고 발표하고 느꼈던 얘기들을 기록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는 본인이 좋아했던 문학 작품이나 시나 여러 내용들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생각들이. 영어도 그에 못지않게 유사한 내용들로 사실 영어도 문학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술 체육 분야도 그에 못지않게 본인의 여러 가지 리더십도 담겨 있고 또 여러 어떤 특기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대학은 우리가 뽑아야 될 학생은 대학 들어가서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는 학생, 또 이왕이면 졸업해서 대학을 좀 빛내줄 학생, 이런 학생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생이 누구일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 보면 역시 3년의 과정을 기록한 학교생활 기록부만한 자료는 없다. 수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공부 과정이지만 단 한 번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그날 컨디션도 있고 여러 결과물들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교생활 기록부에는 여러 선생님들의 관찰 그리고 여러 과목들의 기록 이런 것들이 3년의 과정에 많은 선생님이 관찰했던 모습이 담기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정확한 자료, 신뢰할 만한 자료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대학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교사 간의 차이는 어떻게 할 거야? 학교 간의 차이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대학도 같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 편차들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검증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속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올해 평가하면서 고민은 진로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대학이 바라보는 진로와 우리 입시 시장에서 바라보는 진로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 저는 진로를 관심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가 지원 학과가 아니고 희망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난 의사가 되고 싶다가 아니고 대학이 궁금한 것은 의사가 뭐지? 어떤 일을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느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평가에 관심을 두는 거지 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공부를 얼마큼 했어.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시 시장에서는 제가 왜 그러면 제가 이름을 진로 영역을 붙인 사람인데 진로 영역이라고 왜 붙였냐? 활동을 끌어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진로라고 봤어요. 그러지 않으면 학업을 강조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적으로 갑니다. 점수로 갑니다. 등급으로 갑니다. 학생들이 점수나 등급, 수능, 내신 거기에 대한 부장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점수만 남는 대입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수업도 참여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학교생활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려면 대표적인 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활동이잖아요. 고교 활동, 고교 생활. 그 활동을 끄집어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는 대별되는 단어는 저는 진로라고 봤습니다. 진로는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한 어떤 활동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이제 주도적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갖는 오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입학 사정관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꿈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생한테 무슨 꿈을 요구하냐? 나는 진로를 결정 못했는데 중간에 꿈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걸 알면서도 저희가 진로라는 평가 요소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점수만 남을까 봐. 학생들이 내신만 따면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과요. 내가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구나 이 개념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대학도 예전에 대학 공부할 때도 초기에는 교수님 강의하는 거 듣는 것 이렇게 생각했다가 지금은 거의 참여형 수업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도 그 교육과정으로 가야만 우리가 아는 이 미래의 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학의 논리는 간단해요. 대학 들어와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구냐 이렇게 계속 따져보니까 점수만 좋은 학생보다는 태도도 갖춰 있고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발표도 하고 그게 이제 자기주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잘 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그 학생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간의 편차를 어떻게 보정할 거냐가 계속 숙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 간의 편차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대입 전형이 어려운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복잡하게 안 가져가고 싶은데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학교만의 기록물이잖아요. 전국단위 잣대가 아니잖아요. 이 지점 가지고 대학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2028은 다양화에서 단순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대입 전형이 단순화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단순화될 겁니다. 이건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능도 약화되고 내신도 약화됩니다. 두 가지가 다 약화되면 대학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다양화의 개념은 내신은 내신 따로 학생부 교과전형, 활동은 활동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수능 100, 논술 100 이런 식 구조로 대입이 운영됐다라면 수능 100으로 못 뽑습니다. 앞으로. 뽑을 수가 없어요. 주요 대학 입장에서. 자연계 학생 과목이 없기 때문에. 미적분 2를 안 들어요. 과학을 안 듣고 오는 학생들이 자연계에 다 오겠다고 합니다. 공대에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 학생 뽑을 수 있습니까? 대학 입장에 못 뽑습니다. 그럼 수능 과정만 가지고 못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내신 5등급제가 생겼잖아요. 9에서 이제 5로 이제 바뀌는 건데 5등급이면 경희대 교과 전형이 현재 1.6이나 1.7등급이 합격권입니다.
2.0이 결국은 현재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합격자 전원이 다 1등급이라는 뜻이에요. 1등급으로 학생을 변별이 할 수가 없어요. 못 뽑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뽑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대학 입장에서 고민이죠. 그러면 수능을 갖다 붙이든, 그죠? 아니면 서류평가를 갖다 붙이든 새로운 평가 요소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붙여놓고 보니까 수시나 정시나 다를 바가 없더라. 결국은 학생부나 수능을 같이 보는 구조로 가져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이 날 거고요. 그래서 학교 간의 편차를 뭘로 보정하나요? 수능으로 보정해요. 점수로 학생의 태도라든지 주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뭘로 보나요?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씩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2028 지금 이제 학생들 입학하는 학생들이 적용받을 교육과정인데 저는 저기 위에 있는 주도적 사람 그 아래에 목표를 한번 보시면 주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그러니까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주도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생한테 이걸 하도록 목표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교 학점제죠. 그죠? 그러면 대학은 저런 주도성을 예전 같으면 활동으로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주도적인 교육과정 설계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과목 선택이잖아요. 그죠? 그런 과목 선택들도 잘 살펴보면 예를 들면 물리 동아리 30시간, 32시간 한 학생과 동아리 활동을 물리학 과목을 한 과목을 이수한 학생 중에 누가 더 물리학을 주도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수업 한 단위 15차시에 해당되는 16차시에 해당되는 것들을 꾸준히 들은 학생이 아마 더 물리학을 진지하게 탐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 이렇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대학 평가하는 입장에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대학 입장에서 주도적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와 비교해서 과목 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 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이게 중요하죠.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기존에 현재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까지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있고. 근데 지금 2022는 융합 선택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5등급제로 A, B, C, D, E까지 두도록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융합 선택 과목도 사회하고 과학을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모두 등급으로 나오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자, 수능 과목에 해당되는 이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이 과목은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을 하겠죠. 다수가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저기 있는 언어생활 탐구 이 과목은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5등급으로 나옵니다. 내신 성적이. 학생들이 선택을 할까요? 소수가 선택을 하면 내신 등급이 안 나오겠죠. 숫자 100명이 선택했을 때 5등급제와 5등급과 200명이 들었을 때 5등급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20명이 듣는다면 전혀 달라질 거잖아요. 등급이. 그래서 융합 선택의 등급이 나오는 국수형 과목은 선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들 거다. 과목 선택이. 융합은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에 특히 이제 과학을 한번 보시면 통합과학 원투가 있지만 일반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 기존의 물리학 원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리학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물리학 2라고 했던 과목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로 쪼갭니다. 과목을.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물리학 2가 두 과목으로 나눠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목 수가 늘어나고 등급은 5등급제로 바뀐 거예요. 이랬을 때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죠? 수능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합사회, 통합과목, 수학, 수능 과목이니까 당연히 듣고 공부를 하지만 수능에 맞춘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물, 화, 생, 지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과목이 과학 공통 과목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가겠죠.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는 공대 들어가려면 물리학 2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수학을 한번 가볼까요? 수학에 기존에 이제 수학 1, 수학 2가 대수, 미적분원, 그리고 확통 이렇게 이제 수능 과목이 확정이 됐는데 미적분 2는 공대 과목의 필수 중에 필수예요. 공대 공부하는데 미적분 2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대 공부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연계는.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적분 2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듣고 와라. 안 들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정시에도 나중에 보여드릴 학생부 교과 종합평가, 교과 역량평가 이런 학생부 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불가피하게. 현재 수능 구조 이 과목들만 놓고 보면 문과형 수능이다 이렇게 불러도 돼요. 현재 그냥 인문계 수능, 문과형 수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자연계는 어떻게 되나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시작될 것 같고 그래서는 이제 이 탐구 과목 특히 이제 미적분 이런 과목들 때문에 학생부 반영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하는 것도 있고 빠지는 것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 대학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A, B, C, D, E가 들어옵니다. 지금까지는 등급만 나왔습니다. 9등급만 나왔어요. 일반고 기준으로 보면 등급만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나왔거든요. 일반 과목들은 9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A, B, C, D, E라고 하는 절대평가의 성취도를 같이 준다는 게 큰 변화입니다. 왜 변화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고교 선택 행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특목고하고 일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을까요? 특목고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조금 더 유리했다. 이렇게 막 얘기해 왔잖아요. 두 가지를 갖춰줍니다. 등급도 있고요. A, B, C도 있습니다. 자, 현재 특목고 기준으로 보면 특목고 학생들 한 4,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원점수가 한 94, 95 정도 받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절대평가는 90점 이상이니까 A 등급이 되는 거죠. 자, 4등급의 A 학생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가 이제 지금 재입제도랑은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지금까지의 절대잣대는 등급이었습니다. 학력을 검증하는 절대치는 등급이었어요. 9등급이면 4% 이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개념이 94점인데 A등급을 받았어요. 공부 잘하는 거죠. 절대치로 보면. 그런데 등급은 4등급이에요. 이 학생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본격적인 인식 변화가 시작되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활용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평가가 더 용이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대학은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기 아래에 있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차이가 학점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잖아요. 여기 학점은
단위랑 다른 게 기본 단위가 4학점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4학점은 지금까지 예를 들면 물리학을 배우면 물리학 1을요 1학기와 2학기를 나눠서 3학점, 3단위, 3단위 이렇게 학년제로 가르치는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거의 다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리학 한 과목을, 물리학 1 한 과목을 1학기, 2학기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학점제가 되면 대학처럼 물리학을 한 학기에 가르치고 끝냅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대학 입장에서는 과목 수가 늘어납니다. 학년제로 가르치면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물리학 1을요 1학기, 2학기 합쳐서 한 번만 써도 돼요. 두 번 나눠 쓸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만 작성할 수 있어요.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학점제가 되면 학기제로 바뀌기 때문에 한 과목씩을 쓰는 거예요. 한 과목씩을. 그러면 과목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납니다. 평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고등학교 요즘 논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4학점으로 과목을 개설해야 될까요? 3학점으로 개설해야 될까요? 이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물리학을 3학점으로 편성하는 게 좋아요? 4학점으로 편성하는 게 좋아요? 대학 입장에서는 답하기는 좀 어렵지만 제대로 가르치려면 4학점이에요. 과목 수를 늘리려면 3학점이 유리하겠죠. 이런 식의 이제. 개수를 대충 따져보니까 선택 과목으로 과학이 4학점으로 개설하면 7과목 정도 선택 과목이 나오고요. 3학점으로 개설하면 9과목 정도가 나옵니다. 과목 수가 달라지는 거죠. 현재보다는 등급이 나오는 수가 압도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현재보다. 지금 진로 선택 과목 개념보다는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등급은 줄었지만 과목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가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집니다. 어쩌면 대학 입장에서는 바라던 바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3학년까지라고 얘기하지만 학년 수는 2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2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학년제 개념으로 가면요.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아요.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한 학력을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2학년, 2개 학년에 1개 이렇게 남았는데 그 3학년 1학기도 별로. 그러다면 딱 2년 정도 공부하면 학생부 위주 전형은 끝이 나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 이제 대입제도로 가면 5개 학기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달라져요. 5개 학기가 되기 때문에 뭐 추이라든지 학생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기 단위로 다 잘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평가의 가능성, 기반은 훨씬 더 나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나아졌는데 문제는 이제 다만 아까 얘기했던 5등급으로 변별하지 못하는 부분을 뭘로 보완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려낼 거냐 이런 숙제는 남아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조금 더 빨리 가보겠습니다. 무전공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고 갈게요. 요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전공 선발, 전공 자율 선택제, 그죠? 많이 듣고 있죠. 아마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갈 정도 되면 아주 대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최소한 대학별로 30% 이상은 선발하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스스로의 이제 고민은 학생부 종합과 무전공이 양립할 수 있느냐. 학생부 종합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진로 이미지가 있잖아요. 진로 탐색을 해서 뭔가 준비를 해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전공은 대학 들어와서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제가 올해 이제 평가를 해봤더니 저는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학과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관심 분야,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과목 선택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주도적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를 살피니까 자전 내에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내에 여러 유형의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달라요.
오히려 평가하는 기반은 훨씬 나아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핵심은 자기주도 역량이었어요. 과목 선택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에 맞는 활동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는 학생의 선택의 몫이고요. 학과를 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학 지금 입학할 단계에는. 그건 대학 들어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주도적인 태도를 가졌느냐는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과 저는 이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제 스스로 좀 확신을 갖게 됐고요. 대학들 이렇게 쭉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는데 점점 아마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2026으로 발표되어 있는 것 현재 자료는 대학들이 개편 전 단계이기 때문에 다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5월 되면 전면 다 변경이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주도 역량이라는 이름으로 무전공 선발에 평가 요소를 도입을 해서 진로 역량을 대체하는 요소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서울대나 여러 대학들이 진로 역량 대신에 학업 역량을 강조한다, 그런 내용과 좀 흡사해지죠. 이 얘기 나중에 한 번 더 드리기로 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입제도의 전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식으로 갈까 하는 전망을 해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점수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압박, 회기, 그 근거로 지역인재, 특히 지역 단위에서 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의대 가는 가장 쉬운 길로 생각하는 방법이 지역 단위에서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전과목 1등급을 받고요. 재수를 해서, 삼수를 해서 최저를 맞추는 겁니다. 바로 합격. 그게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 최저밖에 없잖아요. 내신 100% 했고 최저 통과하면 합격이잖아요.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다른 활동 다 필요 없고 내신 잘 따고 수능 맞추면 가는 거야. 여기에 대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점수 위주의 회기라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전공자율선택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흐름도 일부 점수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 그러니까 학과별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 학과별 특징이 아니고 대학별로 그냥 우수 인재들이 다 모이는 이런 대학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좀 있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정시 수능 40% 아주까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40% 이상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정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수시까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대로도 한편 아까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을 제가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인데,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내신도 변별력이 약화되었다. 개정교육과정은 누가 봐도 선택형 교육과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학생부 위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저도 열심히 입시하다가 사정관으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최종 내린 결론은요, 다양성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제 스스로 결론적인 마음속에 결론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게 교육이더라고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 개개인을 세밀하게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제도를, 그런 교육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개정교육과정을 지지하시는 교육과정 중심의 대입제도를 짜자로 가는 분들은 필연적으로 학생부 전형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디가 대세가 될 거냐 한번 가보시죠. 이 자료는 제가 추가했습니다.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능은 변별력이 낮아졌다. 그 이유로 미적분 2와 기하가 빠졌다. 탐구 과목 2과목도 공통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빠졌다. 그죠? 이건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내신도 9등급에서 5등급이 됐으니까 비율적으로는
사회적 10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변별력을 약화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쪽 업 요소를 한번 보시면 선택 과목별 유불리가 없어졌다. 대학 입장에서 이건 기회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과목을 듣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문과 쏠림, 이과 쏠림, 인문계 침공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좀 해소는 됩니다. 특히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변별력이 조금 생기는 입장도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도움은 되지만 이제 제일 문제가 저 오른쪽 내신의 하단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면서 과목 수가 학생부의 과목 수가 늘어났다. 이건 변별력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대학 입장에서. 그리고 석차 등급 그러다 보니까 석차 등급에 대한 과목 수 제가 아까 학기제로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년제로 있을 때보다 학기제로 갔을 때 과목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훨씬 많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도 ABC에서 다시 등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수가 많아지면서 등급 관련 과목이 많다. 이게 이제 변별력을 높이는 요소고요. 절대평가 성취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죠. A, B, C, D, E와 등급을 같이 주기 때문에 대학은 A, B, C, D, E까지도 점수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등급 50% 그리고 성취도 50% 이렇게 같이 합산하는 방식으로 학생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주니까. 두 개 중에서 나은 거 반영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 대학 나올 겁니다. 경쟁력이 낮은 대학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늘리기 위해서 5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이 좋구나. 아니면 A, B, C, D, E가 좋구나. 좋은 쪽으로 선택해 주겠다고 하는 대학도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일부 걱정은 그러다 보면 절대평가 ABC를 부풀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죠, 대학은.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지필평가의 비율을 공개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대학 나름대로 하여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그래서 내신에 5등급으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과목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변별력은 어느 정도 갖추는 것 같다, 대학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환경에서 일단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은 떨어졌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관점으로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통합이라고 봅니다. 좋은 말로 간소화. 그래서 학생부 교과에도 서류평가가 붙습니다. 학생부 종합에도 수능이 붙습니다. 논술에도 수능이 붙습니다. 수능에는 학생부가 붙습니다. 이렇게 보면 학생부와 수능이 다 결합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수시와 정시의 차이는 뭘까요? 반영 비율이 높고 낮고의 문제지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에 따라 다르겠죠. 양극화될 겁니다.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학생부만 반영해서 뽑는 대학이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는 그렇게 뽑을 겁니다. 대다수 대학은. 그러나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들 입장에 생각해 보시면 수능과 학생부가 결합되는 구조.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사의 차이, 학교 간의 차이를 보정할 수 있는 장치는 수능 최저 정도, 수능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 부분 활용하는 쪽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아마 보완제, 수시에서는 보완제 역할을 할 거고 정시는 반대로 수능이 기본이 되겠지만 자연계학문의 특성상 과학이나 수학의 과목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없으니 학생부로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필연적입니다, 그건. 네. 자, 이렇게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희대만 하더라도 다 1등급, 5등급제로에서는 1등급 내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현재. 교과 70에 교과 종합평가 30 서류평가입니다.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서류를 30% 반영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요 대학에서는 이게 아마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서류를 본다? 서류에서 뭐 볼까요? 과목 선택을 봅니다. 자연계 학생이 과학과 수학 미적분 툴을 안 들으면 상당 부분 감점을 받을 겁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에 얼마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를 따져봐서 이 두 가지가 이 교과 종합평가 성격으로 평가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 수능 체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자, 이 정도 보시고 또 하나 논술하고 실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 정도 유지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수시 제도가 있는 한 논술 전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신 성적이 나오지 않은 학생이 수시 모집에 지원할 전형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학생들이 지원할 전형은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수시에 내신이 안 되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3등급만 넘어서더라도 주요 대학에 원서 내기가 어렵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그러나 논술 전형만큼은 내신과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그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특히 이제 논서술형 교육, 논서술형 수능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유지될 거라고 보고 교육부가 제재만 하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예상합니다. 마지막 정시인데요. 정시가 이제 가장 큰 변수인데 제가 인문 자연으로 쪼개놓기도 했지만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을 거고요. 일단 인문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와 달라질 게 별로 없다. 인문계 학과로 보면 현재 방식으로 뽑아도 수능 100으로 뽑아도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인문사회학과는. 수능이 비슷하니까. 오히려 변별력은 높아졌을 수 있습니다. 통합과학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고, 자연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적분 툴을 하지 않은 학생이 공대에 들어온다? 과학의 물화생지도 안 배운 학생이, 제대로 안 배운 학생이 자연계학과에 들어온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제가 오늘 강의에 추가했습니다. 서울대 발표한 자료이고 서울대 자료를 인용합니다. 수시는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서류와 면접으로 뽑는 방식은 현재 방식과 동일합니다. 서류평가는 뭐 표현은 좀 바뀌긴 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정시가 중요하죠. 정시가 이미 작년부터 도입은 했지만 보신 바와 같이 수능이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넘어간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점수로 줄 세워가지고 합격자를 뽑는 게 아니라 그것도 등급으로 뽑는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등급이잖아요. 등급. 원점수가 아니고 100분위가 아니고 표준점수가 아니고 등급만 가지고 산비수를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기존 개념을 깨는 겁니다.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을 뽑겠다라는 그런 어떤 줄 세우기가 아니라 수시처럼 최장력 등급처럼 등급을 계산해 가지고 합산해서 우리 고입이 그렇죠. 고입이 등급만 가지고 실제로 뽑고 있는 거잖아요. 원점수 안 보고. 마찬가지로 서울대가 등급만 가지고 3배수를 먼저 가려낸 다음에 그런 다음 2배수 보시면 교과 역량평가 40%를 보태서 최종 합격자를 가려낸다. 이렇게 갔기 때문에 자 수능만 가지고 뽑지 않고 결국은 교과 역량평가라고 하는 서류평가를 반영한다. 그 서류평가는 말씀드렸던 자연계 학문에 기반한 그런 과목들을 심화해서 충실히 수업하고 있느냐, 그런 과목을 잘 듣고 있느냐, 수업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잘 발표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저기 제일 위에 고교학점제의 학생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는 개편 수능을 보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수능 제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다양한 과목 선택을 보장하자고 했는데 수능은 그렇게 가지 않았다. 그 수능의 문제를 서울대는 이와 같이 보완하겠다. 교과 역량평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서울대 방식은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이제 주요 대학들이 이대로 갈 거냐. 앞에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고대, 연대, 한양대까지도 정시 모집에 학생부를 정량력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성평가가 아니고 서울대처럼 정량평가로 이미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8부터 정양이 될지 정성이 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부는 활용된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성평가 위주로 반영을 하거나 경희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연계 관련 과목을 듣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은 가산점 제도를 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적분 2 이수하면 2점 감점, 2점 가점. 물리학 한 과목 이수하면 2점 가점. 뭐 이런 식의 과목 이수에 따라서 미리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가점 형식으로 둔다라면 굳이 정량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그 과목은 듣겠죠. 그러나 문제는 성취도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성취도를 모르더라도 이수하는 정도로 둘 거냐 아니면 일정 부분 점수화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은 있겠지만 정시 모집이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 정성평가로 할 여유가 과연 있을까? 그 짧은 시간에 뭐 이런 고민들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보다 이 앞쪽이 오늘 전망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준비하는 관점에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이미 좀 강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아마 계속 앞으로 입학 설명회 다니면서 들어야 될 부분이니까 간략하면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전국에 있는 위촉 사정관님들 교육도 많이 하는데 교수 사정관들 강의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질문을 해봅니다. 누구 가장 뽑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우리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공부도 잘하고 성실한데 지원학과에 관심이 없는 학생 1번이다. 네. 한 분 우리 학생. 네. 자, 공부는 평범한데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학과에 관심이 많은 학생. 자, 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공부도 잘하고 학과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자주 지각하는 학생. 손 들어볼까요? 네, 압도적으로 2번이 많네요. 2, 3, 1.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과에 관심이 없는 건 다 싫어하시네요. 교수님들은 더 싫어하셔요. 95%가 2번이에요. 95%가 2번이에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지원학과에 들어와서 아마 공부를 열심히 할 학생,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찾는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제가 생각했던 학업, 진로, 공동체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대학은 그런 학생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정의해 놓고요. 그런데 이제 깊은 학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 많이 얘기하는 대학은 심화 탐구 그런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죠? 공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생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냐를 이제 우리는 찾아야 돼요. 네, 찾아야 되는데 가보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자료는 요만큼이에요. 이 자료만 주어져 있어요. 대학한테는. 나중에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거니까. 자,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교과 성적을 많이 보는 방법이에요. 깊이 있는 공부를 했는지를 교과 성적을 많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5등급제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학습을 우리가 찾아낼까. 자, 두 번째, 교육과정을 보는 겁니다. 문의가 화려한지를 따져보면 돼요. 심화, 전문 이런 거 막 따져보면 그런 과목 많이 들은 학생 뽑으면 될까요? 쉽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과목이 문의만이 아니라면.
정말 체계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것들을 충실히 들었다라면.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은. 대부분의 일반고가 듣는 교육과정은 보통 교육과정이에요. 그죠? 다수는 그렇게 듣잖아요.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걸 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과목에 속지 말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자기 주도적인 활동이에요. 깊이나 심화를 보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활동이나 탐구를 했던 학생들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탐구력이라고 표현하는 학교도 있고 대학마다 다른데 이 세 가지 길이 있는데 저는 3번 주의자입니다. 저는 3번을 믿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3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찾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고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개설의 입장에서만 짧게 말씀드리면 와닿죠? 일반고는 우리 흔히 보는 한식당, 특목고는 중식당, 자사고를 양식당으로 비교를 한번 해본다라면 중식당과 양식당에 있는 메뉴를 한식당으로 가져오면 깊은 맛을 낼 수 있을까요? 한식당은 한식 메뉴로 경쟁을 해야 된다. 한식 메뉴로 깊은 맛을 낸다라면 그 맛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근데 제가 이제 했던 고민은 뭐냐 하면 후식입니다. 한식에 대한 아쉬움은 후식이었어요. 자기 색깔을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 후식을 저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관심사라고 얘기하는 한 2과목 정도 마케팅과 광고라는 과목을 듣기도 하고요. 비즈니스 영어라는 과목을 듣기도 하고요. 물리학 실험을 듣는 학생도 있고요.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된 과목을 찾아 듣는 학생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거는 관심 분야예요. 한마디로. 깊이 있는 학습의 수준 단계라기보다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를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관심 정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교과 위주의 메뉴들이 화려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메뉴가 많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일반 진로 융합까지 그 과목을 다 이수한다라고 하면 고등학교에서 도저히 소화가 불가능한 메뉴들입니다. 그 메뉴는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자기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한두 과목 정도는 좀 찾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교수님들끼리도 말씀을 좀 나눠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제 충실히 못 듣다 보면 대학 들어와서 고등학교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특히 자연계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고등학교 단계 과목을 좀 제대로 듣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저희가 몇 과목을 지정해 놓습니다. 이런 과목을 좀 듣고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학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 교육과정의 자연스러운 연계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정도 본다. 근데 우리 공동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보다는 평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석차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사정관님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 교육과정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후식 개념 정도는 되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은 한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아까 앞 강의에서 이 얘기는 다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과목 관련된 얘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연계가 핵심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다.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과목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인문계는 어떻게 되나요? 평가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인문계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이수 과목들을 따져보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제 스스로. 보고 있더라고요. 뭘 볼까? 이렇게 하니까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 사학과 들어가려면
사학과의 기초 역량을 볼 때 가장 쉬운 과목은 뭘까요? 한국사죠, 한국사. 일단 1번은 한국사죠.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자, 국문과 갈 학생이 대학 들어와서 국문학을 잘한다, 이걸 판단할 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국어잖아요. 영문학과, 영어가 1번이잖아요. 그죠? 그 과목이 안 되는데 다른 과목을 잘한다라고 나 영문과 이렇게 주장하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거 봅니다. 순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학생부 전형은 대학 들어와서 지원학과에서 공부 잘할 학생을 찾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문계 학과라도 과목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수, 영, 사 과목이 다 2등급인 학생이 있고요. 자연계 학생에 나오는 거죠. 국수, 영, 과학 과목이 전부 2등급인 학생과 수학과 과학은 1등급이고요. 영어, 국어가 3등급인 학생이 있습니다. 누굴 더 좋아할까요? 2보다 수학, 과학 1, 1 학생을 더 좋아합니다. 합격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교과별 우선순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 과목을 잘하면 좋지만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학과 관련 과목을 어떻게 듣느냐? 인문사회계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국 사정관들한테 다 물어봤더니 상경계 지원자가 경제 안 들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사회 과목 전반적으로 다 들으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답변이었어요. 자연계학과는 좀 다르다. 자연계학과는 물리계열 학과에 들어오려면 물리 정도는 듣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화학 관련 과목 전공하려면 화학 원투 정도는 듣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경희대하고 오교대학이 조사를 해봤더니 좀 특이했던 과목 내용 중에 하나는 확통이었습니다. 확통. 대학 교수님들은 5.0 만점에 4.7이 확률과 통계 듣고 와야 된다. 이게 자연계 학문단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이수 비율을 봤더니 70%가 안 돼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과목으로 두지 못했던 이유는 원래는 핵심으로 분류해야 되는데 권장으로 우선 두고 조금 유예기한을 갖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지금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대학이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 되면 발표하는 대학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과목을 듣고 와야 된다. 자연계 학문 단위에서는 수학의 미적분 2는 들어야 되고 과학의 물리학 4과목 있죠. 기본에. 그리고 2과목이라고 기존에 얘기했던 분리됐던 과목 중에 어디까지를 듣고 와야 되는지를 대학이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의학계열로 볼 때 의학계열은 미적분은 핵심 과목으로 꼽았고요. 과학의 핵심 과목으로 화학 원과 그리고 생명과학 원투를 핵심 과목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권장 과목이 핵심 과목이 대학들을 발표하니까 이 내용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꿈이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교육과정으로 유사한 과목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만약 꿈이 바뀐다고 하면 이제는 학기제로 바뀌기 때문에 무학년제 개념들이 조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과 3학년이 같이 듣는 과목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등학교가 기회를 주는 학교도 분명히 생길 것 같다. 대학처럼, 대학원처럼. 그죠? 같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선택 기회가 더 넓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런 학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과목 성취도는 제가 얘기했던 자연계라면 수학과학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여기에서 오해가 없어야 될 부분이 지원 학과에 대한 경험이 아니고 희망, 전공, 관심 이런 거기 때문에 꿈은 바뀔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주도적인 활동이나 경험이 있느냐는 철저하게 따진다.
그게 주도성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이렇게 가보면, 자, 영학술 동아리에서 경영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 영어로 발표도 하고요. SNS 마케팅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살피고요. 진로 활동에 경영에 관심이 많으니까 기업 경영의 성공 요인에 대한 관심으로 교수님께 직접 전자메일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관심이 됩니다. 이런 창체 활동도 있고요. 자, 수업 활동으로는 진로 연계 자율적 교육과정, 수업량 유연화, 수업량 적정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15차의 기본교육과정을 과목을 듣고요. 그 외에 플러스 1 정도를 융합으로, 교과 융합으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이제 전체 과목이 융합해 가서 뭔가 발표하고 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수업에 이 학생의 경우에는 도시행정에 관심이 많아서 사람, 공간의 인문학적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탐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수업 중에 본인의 관심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국어 과목 내에서도 또 보여주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통해서 대학은 진로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넓게 관심이라는 그런 어떤 분야에 탐구했느냐, 이런 경험들을 따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학업입니다. 성적은 어떻게 볼까요? 복잡하게 막 나열해 놨는데 실제 이런 것들 다 봅니다. 평가 중.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국어 과목에 91점에 3등급, 86점에 3, 96점에 1, 뭐 이런 것들 점수하고 등급하고 막 비교해서 읽어냅니다. 경제 과목은요, 수업을 12명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소수가 이수를 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고요. 원점수는 94점인데 표준 편차는 12점이 5등급제가 되면 이제 표준 편차가 없어집니다. 사라지는데 원점수와 등급 그리고 성취도에 A, B, C, D, E가 이제 나옵니다. 성취도에 A, B, C, D, E가 같이 표기되는 겁니다. 지금 영미문학 읽기처럼 A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같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학생은 마케팅과 광고라는 과목을 듣고요. 92점에 A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균이 91이니까 들었던 학생 8명 전원은 거의 비슷한 성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과목도 보시면 10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89점을 받았습니다. 13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93점을 받았는데요. 평균은 68점이니까 학생의 원점수는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10명 중에 경제 성취도는 높았다. 최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에 2022에 되면 원점수도 보고 성취도에 해당되는 ABC도 보고요. 이수자 수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학생을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도가 중요하죠.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강의에서 이런 내용을 듣게 될 겁니다. 여기의 핵심은 결국 수업 활동입니다. 학생이 수업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학업, 진로, 공동체로 다 반영된다는 얘기고요.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보시면 물리학 2에 관심이 있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물리학 2에 관심이 있는데 코딩에 관심이 많습니다. 코딩에 관심이 많으니까 학생은 물리학 학습 내용을 확장 탐구하는 발표 수업에서 발표하는 수업에서 뭐 그에 대한 활동이 나와 있고요. 또 쭉 가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코딩 해보는 그런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볼 때 물리학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학습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우수한 학생이다. 그래서 뭐 융합적 문제 인력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했고 학생이 수업 중에 어떤 발표를 했고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역량이 뛰어난 학생이다. 이런 평가들을 보고 대학은 과학 분야에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 서울대가 얘기하는 교과 역량 평가가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해야 될 고등학교 단계에서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수업 활동의 발표입니다. 수행평가 점수가 한 40% 정도 들어갈 겁니다. 30 또는 40 정도가 수행평가 점수가 되는데 그때 수행평가를 제대로 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다른 것보다 수행평가할 때 제대로 무임승차하지 말고 친구들 따라가지 말고 학교생활 기록부 쓰는 핵심 중의 핵심은 수행평가 결과, 발표 그것만 제대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채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 속에 대학이 보고자 하는 평가 요소는 거의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탐구력 같은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공동체. 수업 중에 우리가 공동체를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붙여봅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글로 읽는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교사의 글을 통해서 그 학생의 여러 인성적 측면들을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사 간 차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리하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수업 활동처럼 협업인데요. 자, 독서 과목에 팀별 주제 보고 작성해서 리더 역할을 맡아가지고 명품 소비의 이유 및 명품 브랜드 기업의 성공 전략을 하위 주제로 정해서 조사함. 여기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언급해 둡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학생이 친구들과 협업하고 이런 노력했던 모습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학업 역량도 검증하지만 공동체 역량도 여기에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수업 활동에 관심을 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 하나의 큰 무기가 과목 선택까지 대학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은 지금보다 더 나아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나눔과 배려인데요. 봉사활동은 꾸준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성실성 얘기는 하나 꼭 드리고 가면요. 올해 최근에 제가 평가하면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칭찬해줬던 학생 중에 하나는 개건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개건이 흔한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개건하는 학생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미인정이 정말 많고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경희대 지원하는 학생의 네오르네상스 지원자 중에 질병 관련 횟수가 무려 20, 30회 정도 되는 학생들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구나, 교육이.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대학은 우리 교수님들 대학 들어와서 수업 열심히 들을 학생을 좋아합니다. 위원회 평가 때 감점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이 학생은 결석하잖아요. 이런 얘기들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전문용어로 리더십 활동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원 활동하면 좋습니다. 도움됩니다, 실제. 그런데 임원은 숫자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학급의 봉사부장, 학예부장 이런 거 봅니다. 총무부장도 봅니다. 제 얘기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들은 대학들이 다 꼼꼼히 따져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활동에 참여한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대학은 학생부의 여러 영역으로 다 검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정리하면 2028 대입제도는 학생부와 수능을 같이 활용하는 제도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초점은 고1이 매우 중요한데 고1 때는 반드시 학교 활동과 진로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관심 분야에 대한 수업 활동에 집중하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1 때는 내신 관리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집중하시고요. 수능, 모의고사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준비해 가겠지만 고2, 고3까지 계속 그냥 유지하는 정도고 고1 때 거의 승부 난다고 봅니다. 대학은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고1 때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이 고2, 고3 올라갈 때 양적으로 보면 고1 학생부가 적은 학생이 의외로 많아요. 고2 때는 양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고3은 진로 선택 과목이 많지 않아서 양적으로 비교하면 반 정도도 안 돼요. 양적으로 보면. 그래서 고2 학생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아쉬운 점은 고1 때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1 때 만약 집중해서 관심 분야, 진로라는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관심 분야 활동을 좀 꾸준히 한다라면 다른 학생보다는 학생부의 양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기록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고1에 집중하자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부담이 좀 줄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게도 대입제도는 오히려 부담이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학교 생활에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